지금 이 밈 기억나십니까? 초전도체 최근에 주목받았을 때 실제로 인간이 실험적으로 해서 이렇게 막 찾았다고 하면은 800년이 걸릴 건데 이번에 그놈이 진짜 그놈 한 거죠. 사귀었으면은 이 둘을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대단한 사람 몇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좀 확대를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거 몇 명이야. 우리가 후보로 보고 있는 다양한 물질들에 대해서 실제로 안정적인 물질이 합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을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은데. 인사할 시간입니다. 안될과학 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드디어 특급 게스트, 드디어 이분을 모셨네요. 안될공학 에러님, 안될과학 첫 출연인데요. 에러님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안될공학 에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이렇게 콜라보를 하게 됐어. 예, 진작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될과학이 생각보다 덩치가 너무 커져가지고 저 같은 작은 규모의 작은 소형 유튜버가 이렇게 비비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명예 실추가 되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저도 요새 안될과학은 좀 나중에 볼 때도 있거든요. 안될공학은 알람 뜨면 바로바로 봅니다. 오늘 또 저희가 되게 콜라보하기 좋은 기사가 떠가지고 보자마자 제가 에러님한테 연락을 했죠. 지금 저희가 AI가 정말 세상에 많은 것들을 집어삼킬 것 같은 분위기인데 과학, 연구 분야도 지금 예외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의 어떤 혁신 이런 사례들이 좀 하나둘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한번 에러님께 안될과학, 안될공학 콜라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될과학과의 첫 콜라보에서 안될공학 에러가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구글놈입니다. 구글이 구글놈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결국 AI와 어떤 신소재 개발의 결합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챗GPT를 이용해가지고 또 신소재 관련해서 좀 만들어줘 하니까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 어떠한 신기술을 개발을 할 때에 뭐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나 이 재료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 발전과 이 상용화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실제로 인류가 현재 알고 있는 실제로 쓸만한 안정적인 재료가 겨우 수만 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만 개를 갖고 이거 지지고 볶고 합치고 합성했다가 풀었다가 이 짓을 하면서 뭐 화성도 가려고 막 스페이스X 쏘아 올리고 또 반도체 칩도 만들고 그다음에 넥스트 배터리 소재 이런 것도 만들고 뭐 태양광 패널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것들 다 특정한 재료가 특정한 조건에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해내야지만이 인류에게 쓸모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해주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물질을 계속 발굴을 해내야 되는데 현재 알고 있는 거는 수만 개다. 뭐 수만 개 많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현재 이 수만 개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뭔가 물질을 개발해내야 되고 이러한 새로운 물질을 발견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발견하고 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상업화해서 하는데도 이제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체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다라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바로 구글놈이라고 하는 건데요. 짐작하셨다시피 구글에서 개발한 AI와 신소재를 결합한 어떤 연구입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이러한 소재 관련해서 AI와 결합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거든요. 예전에 이미 알파폴드라고 단백질의 이제 구조를 높은 정확도로 예측을 하는 거를 2020년도에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전병 검사 도구인 알파 미센스라는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날씨 예측 그래프캐스트라는 것도 해가지고 기존의 어떤 컴퓨테이션 기반의 예측도가 높은 AI 모델을 발표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물질을 발견해낼 수 있는 이러한 성과를 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글놈이 되겠습니다. 원래 딥마인드 알파폴드 같은 경우는 단백질 구조 예측하는 애였잖아요. 물론 이제 3D 구조를 되게 예측하기가 어려웠고 우리 이제 과학자들의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건데 이번에는 구조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거를 그냥 만들어버리는 그런 게 나왔군요. 그쵸. 이게 얼마나 큰 효과냐, 얼마나 큰 성과인지를 보시면은 타임지의 헤드라인을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AI 브레이크스루다. 이게 어디에 도움이 된다? 배터리와 칩 개발에 도움이 된다. 요거를 좀 더 파고들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려면은 주기율표 쫙 펼쳐놓으면은 뭐 굉장히 많은 원소들이 있죠. 그리고 그 굉장히 많은 원소들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조합수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인간이 이거 다 해보겠습니까? 다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요거를 AI를 통해서 뭔가 혁신적으로 빠르게 했다라는 거를 짐작하실 수가 있겠죠. 이 새로운 소재를 발견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뭔가 뭐
초전도체에도 상당히 이슈가 됐었고, 거기다가 차세대 배터리 부분, 뭐 전고체 배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슈퍼컴에 들어가는 프로세싱 유닛이라던가, 아니면은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전기 모터, 아니면 태양전지 같은 것들,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반도체 기술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소재 자체에서 기존에 없던 거를 새롭게 발견해서 요걸 쓰면은 기존보다 훨씬 더 발열이 줄어들고 성능도 좋아지는 이런 소재를 발견한다거나, 아니면 초전도체가 상온에서 현실화가 된다면은 상당히 많은 곳에 적용할 수 있다는 다양한 예들이 있듯이, 이러한 것들의 후보 물질들을 찾는 거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보시면은 지금 이 밈 기억나십니까? 초전도체 최근에 주목받았을 때 하나하나씩 다 초전도체 굽고 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결국 초전도체 LK99이 이 세라믹 합성물이다 보니까 마치 장인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아니야 이러면서 뭐 부수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보고 또 여기 실험적으로 어떻게 해봐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게 기존의 어떤 방식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분자 구조를 이렇게 맞춰본다라거나, 아니면 직접 이렇게 이것저것 합성을 해보는 거죠. 뭐 열도 해보고 압력도 줘보면서, 아니면 적외선 분광학이라든가 다양한 분광학적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뭔가 무기물 분자를 합성해서 특성을 뽑아낸다라든가, 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쏜다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특성이 보이나, 저렇게 했을 때 저런 특성이 보이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드는 그러한 작업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나마 최근에 이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서 이 머티리얼스 프로젝트, 재료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머티리얼 프로젝트에서 28,000개에 달하는 새로운 소재를 추가로 생산을 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없었던 물질인 건가요? 그죠. 기존에는 없었던 물질인데, 이게 물질이 결국은 이게 안정화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안정적인 물질을 28,000개를 찾았다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과냐. 다음 그래프 보시면요. 요게 이번에 구글의 그놈에서 나왔던 도식인데, 여기 보세요. 인간이 열심히 실험을 해서 만들어서 찾았던 게 2만 개인데, 여기서 계산적인 방법을 통해서 48,000개를 추가를 했죠. 이것만 해도 대단해요, 사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또 더 확장을 해가지고 42만 1000개까지 찾아냈다. 즉 38.1만 개를 추가로 재료를 찾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찾았다라는 거의 기준이,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짬뽕을 조합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걔가 안정적인 형태로 있으면 찾았다고 하는 건가요? 포인트를 잘 집어주셨는데, 실제로 재료를 저 수십만 개를 합성했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어떤 실험적인 결과나 이제 이론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게 안정적인 물질이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물질이 추가적으로 38만 개가 찾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놈을 통해서 AI를 통해 더 많이 확장을 된 거고, 후보 가능성이 있는 구조 자체는 220만 개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 220만 개를 찾았는데 그 중에서 38만 개는 진짜 안정적이다 이거 한번 합성해봐서 진짜 우리가 한번 물질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후보군을 찾았는데, 이 스케일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실제로 인간이 실험적으로 해서 이렇게 막 찾았다고 하면은 800년이 걸릴 건데 이번에 그놈이 진짜 그놈 한 거죠. 여태까지 그 재료 분야의 소재 분야에 얼마나 많은 천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2만 개를 발견한 건데, 우리 그놈 신께서 갑자기 등장을 하시더니 24시간 365일 돌리더니 42만 개 그걸 찾았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 38만 개가 추가됐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일단 지금 실험실에서 직접 736개를 합성을 해봤어요. 이걸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에서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그놈이 한 것도 아니고, 그놈이 이걸 딱 찾은 다음에 이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거든요. 우리 이렇게 찾았으니까 너네 한번 합성해봐 이렇게 쫙 풀었어요. 그랬더니 이걸 보고 좀 이제 쓸만한 것들 이렇게 딱 해갖고 외부 연구자들이 직접 실험을 해가지고 총 합쳐서 736개를 직접 합성을 해서 찾았다는 겁니다. 신소재가 갑자기 700종류 넘게 갑자기 생겨버린 거예요. 와, 대단하네요. 아니, 여태까지 우리 인류가 2만 개를 발견했는데 요 며칠 사이에 700개 넘게 발견한 거네요? 애초에 이 220만 개의 후보 중에서 38만 개가 추가됐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는 요 42만 개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찾았던 물질에 플러스 38만 개에서 42만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된 요 제일 옅은 파란색, 요 하늘색 부분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한 700개가 넘게 지금 독립적으로 생성해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험적으로도 입증이 됐다. 좀 뒤에다 말씀드릴 건데, 요걸 실제로 합성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해보려고 자동화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궁금한 점은 이제 이게 AI를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찾았냐, 이런 부분이 될 건데, 올해 굉장히 이슈가 됐던 LK99 때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었어요. LK99이 처음에 딱 해가지고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을 때 초기에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라는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연구소 중 하나에서 LK99이 충분히 초전도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형태로 논문을 냈거든요, 아카이브에. 그때 나온 내용이 DFT 이론이라고 소개가 된 게 있습니다.
이게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밀도 함수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density functional theory. 이 이름만 봐서는 모르니까 대충 후려쳐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어떠한 특정한 물질을 이렇게 구성했다고 쳐요. 예를 들어 뭐 바륨 하나 갖고 오고 칼슘 하나 갖고 오고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애들 다 붙였다고 칩시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구조가 있는데 걔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딱 만들었다고 치면은 우리 고등학교 때 화학 2 시간에 지금 이 들으신 분들이 다 다를 텐데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화학 2 시간 거기서 막 오비탈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전자가 확률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냐라는 거를 나타낸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특정한 구조의 물질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물질이 있으면은 그 물질을 구성하는 어떤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형태에서 이 물질 구성에서 전자가 어떻게 위치하느냐라는 거를 나타내주는 걸 토대로 해서 물질의 특성을 추론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aCl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한 격자 구조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격자 구조에 있을 때 이 전자들이 확률적으로 어디에 위치할까라는 걸 추정을 하듯이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신소재가 있다면은 그 신소재도 특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에 전자들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확률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토대로 해서 슈퍼컴으로 돌려갖고 하면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토대로 해서 이 물질은 뭔가 전기가 잘 통할 거야. 이 물질은 설마 초전도체? 약간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하나의 추정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DFT 이론을 확립해서 물질의 여러 가지 구조를 분석하고 추정할 수 있는 이런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의 어떤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겠죠. 요거를 구글이 가지고 온 겁니다. 요 내용을 일자 가져와가지고 요거를 AI로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아까 말씀드린 머티리얼스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죠. 재료 프로젝트. 요게 이미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에서 진행이 되어왔고 물질의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전기가 잘 통한다더라 뭐 자성을 띈다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물질들의 어떤 특성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확보를 해놓은 게 있을 텐데 이러한 여러 가지 피처들을 이렇게 매핑을 해서 갖고 있다 보면은 그거를 싹 가져와가지고 AI 모델로 학습을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근원 같은 경우에는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에서의 이 머티리얼스 프로젝트에서 나온 이 재료 구조 그리고 재료마다의 안정성 데이터를 가져와서 약 69,000개의 물질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여기서 사용됐다라는 게 바로 GNN이라고 하는 건데요. 혹시 CNN, RNN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NN 하면 보통 이제 뉴럴 네트워크고 근데 GNN은 좀 이렇게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요 G는 딴 게 아니고 그래프입니다, 사실.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GNN이라고 하는데 구글 놈이 이 GNN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요걸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그래프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양님 요거 뭔지 아시죠? 남녀구나. 네, 남녀입니다, 남녀. 제퍼슨 하이스쿨 러브 다이어그램이라 가지고 요게 이제 그래프 구조의 한 예를 얘기하는 건데 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까만 게 남자고 하얀 게 여자죠.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로 사귀었으면은 이 둘을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대단한 사람 몇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좀 확대를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거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7명. 이야, 이 7명을. 이분은 또 이제 여자도 사귀었고 남자도 사귀었고 굉장히 다양하게 다이버시티가 좋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 뭐 숫자 같은 게 있습니까? 뭐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세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나 사귀었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프라고 하는 수학적인 정의는 그냥 어떠한 점과 점이 있으면 각각 객체들이 있겠죠. 얘네들이 어떤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만 나타낸 거예요. 그걸 그래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핫한 친구가 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정보는 적어도 얘가 얘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건 알 수 있고 얘와 이웃한 다른 애가 이렇게 한 단계 건너면은 뭐 엑스 보이프렌드 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얘와 얘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구나. 정말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이전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아예 관계 없는 애들 있죠. 얘랑 얘는 진짜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귄다라는 정의에서. 이러한 거를 이제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구조다. 이게 가장 널리 잘 사용되는 사례로 보면은 넷플릭스 추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넷플릭스 추천을 보면은 사람마다 이 추천되고 있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거를 봤다, 어떤 거를 좋아요했다, 어떤 거를 찜했다, 중간에 보다가 뛰쳐나왔다. 이러한 정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얘가 이걸 좋아할 거야 라고 링크 프레딕션이라고 하는데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거기에 연관돼 갖고 그 그래프들을 따라가 보면 얘가 얘도 좋아할 거야. 쟤도 좋아할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 내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그래프 구조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래프를 아까 이전에서 봤듯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리면은 이게 그룹 1이 될 거고 그룹 2, 3,
4, 5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서로 연결되었다라는 관계만 확립이 된다 하더라도 이 그룹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모델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을 잘 생각해보면은 뭔가 신소재 분자 구조를 새롭게 찾는 것과 비슷해요. 어떤 특정 원자가 들어간다거나 이 얘네들끼리 뭐 두 개 연결됐다거나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으니까 이런 그래프의 연결 관계만을 가지고 와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떠한 피처를 가지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도록 한 게 바로 GNN이라고 부르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약간 예를 들면 아까 핫한 친구 있었잖아요. 원소나 원자 이렇게 보면은 탄소 이런 애들은 다른 애들이랑 잘 붙잖아요. 수소 이런 애들. 주기율표 중에서도 핫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100번대 이런 애들은 다른 애랑 잘 안 붙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자기들끼리 또 잘 붙는 애들도 있고 또 혹은 주기율표 중에서도 여러 그 그룹들이 있잖아요. 비금속부터 해가지고 네. 알칼리 뭐 이렇게 해서 걔네들이 잘 붙는 또 다른 애들도 있고 그리고 또 걔네들이 어떻게 붙음으로써 생기는 특성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아마 그런 신재료 연구하는 분들이 그런 어떤 경험적 지식을 굉장히 참고를 할 텐데 이거는 진짜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만들겠군요. 그래서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에서 6만 개가 넘는 그러한 정보들을 이렇게 그래프 구조로서 일단 다시 체계화를 한 다음에 거기로부터 어떤 특성을 가지더라는 것들을 같이 엮어가지고 학습을 시켜버리면은 다시 새로운 형태로 이제 인퍼런스, 추론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렇게 나온 것들을 다시 역으로 안정적인 상태인 건가 아닌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그놈이 접근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거 연구하신 분들은 저거랑 안 붙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인공지능 그냥 데이터로 말을 하니까 진짜 많이 발견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게 또 이게 또 되게 스마트하게 접근을 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굉장히 핵심이 되기도 하는데 이 GNN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두 가지 구조로 만들었어요. 이 파이프라인이라고 두 개 돼 있죠. 한 개는 스트럭처럴 파이프라인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한 개는 컴포지셔널 파이프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쉬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 발견된 재료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잖아요. 걔네들을 조금씩 변하면서 이 구조들을 15개 이상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공 모양의 구조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살짝 바꿔보자. 그러면 그래프 구조 이렇게 되니까 요거의 안정성이 어떻게 될 거냐. 진짜 안정적이면은 신소재 물질이다. 잘 안 붙으면은 이거는 새로운 재료가 아니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인간이 이미 실험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확립하고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그 구조를 가져와서 15개 이상을 생성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요 밑에 컴포지셔널 파이프라인은 화학식을 일단 맞춰본 거예요. 이게 뭐 기존에 말이 됐건 안 됐건 그냥 일단 맞춰본 다음에 요걸 토대로 또 안정성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 신소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막무가내로 시도를 잘 안 하겠죠. 왜냐하면은 기존과 좀 유사한 구조가 그나마 이렇게 합성이 잘 될 거다라는 어떤 경험적인 지식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근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렇게 화학식 자체로 자기들이 막 이렇게 합성해놓고 잘 맞춰놓고 그런 다음에 이게 안정성에 대해서는 따로 볼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새로운 구조를 확립하는 방법이 굉장히 폭넓게 적용됐다라는 부분. 이게 좀 포인트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예를 들면 요리로 따지면 우리가 뭐 새로운 메뉴를 만들더라도 어떤 기존의 방식에서 조금 변형하면서 하잖아요. 왜냐면은 그 시도에 대한 그 리소스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인공지능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어차피 계속 돌아갈 거기 때문에 편견 없이 그냥 막 다 갖다 붙이고 테스트할 수 있겠네요. 야, 이거는 진짜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다. 인간이 하면은 800년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개로 나온 것들을 요 DFT 아까 말씀드린 그 이론을 통해서 이 그놈의 데이터베이스로 확립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후보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이렇게 새로운 구조로 뭔가 DFT로 이제 예측을 하잖아요. DFT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신규 구조의 어떤 특성을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신규 구조라는 거는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아직 합성도 안 해봤고 그냥 가능성이 있겠다. 안정성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추론해서 나오는 건데 마치 LK99이 처음에 DFT를 딱 한 다음에 이게 초노체일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말을 하듯이 신규로 나온 어떠한 소재에 대해서 안정성이 있으면 이 DFT를 적용해서 이 DFT를 돌려봤더니 얘가 어떤 특성이 있네요 라고 하면서 다시 여기에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생성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확립된 거에서 생성된 건데 또다시 들어가니까 더욱더 양질의 어떤 데이터들이 계속 피드백킹하면서 쌓여가고 AI 모델이 고도화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물질 같은 경우에는 그놈이 예측한 물질 중 하나인 바륨 6개, 니오뷴 7개, 산소 21개로 되어 있는 결정 구조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여기 파란색이 지금 바륨이고요. 니오뷴이 회색이고 산소가 녹색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안정적일 거다. 그러니까 이러한 재료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놈이 예측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처음부터 합성하려고 하면은 참 쉽지가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놈이 이제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뭔가 예측을 해보니까 이러한 것도 안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구조를 포함해서 700개가 넘는 거를 실제로 외부 연구팀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실행되기도 했습니다. 그중 좀 재밌는 결과가 우리 리튬이온 배터리 요즘 많이 쓰잖아요. 전기차에도 쓰고 휴대폰에도 쓰고 온갖 곳에 다 쓰게 되는데 이 리튬이온의 전도체가 될 수 있는 후보군을 500개가 넘게 찾았다고 하고요. 그래핀과 유사한 구조는 52,000개까지 찾았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합성을 하냐 양산하냐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후보군을 이렇게 넓혀줬으니까 초전도체라든가 신소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도해볼 수 있을 만한 풀이 훨씬 더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더 나은 배터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칩을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많이 쓰게 될 텐데 이게 또 후보만 많이 찾으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게 또 빠르게 합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구조만 찾으면 뭐해? 합성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연구 결과도 이번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의 A랩이라고 하는 곳이 되겠는데요. 저렇게 로봇팔로 자동화해가지고 뭔가 물질을 합성할 수 있도록 하나의 프로세스를 다 만들어놨어요. 여기 $200만 투자를 해서 18개월이 걸려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 로봇 매니플레이터가 각자 저렇게 저 재료에 들어가가지고 각자 부어서 합성하고 또 결합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저걸 계속 저짓만 하는 거예요. 저 로봇은. 그래서 우리가 후보로 보고 있는 다양한 물질들에 대해서 실제로 안정적인 물질이 합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얼마나 빠르냐라고 보시면은 17일 동안 355번의 실험을 수행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후보군 중에서 41건을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면 정말 신소재를 빠르게 찾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 A랩이 만들지 못한 재료도 있어요. 17개가 됐는데 이건 실험 자체가 좀 어려운 것도 있었고 어떤 거는 합성이 되긴 했지만 인간이 개입을 해서 직접 어떻게 조절을 해주기도 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놈이 발견한 다양한 물질들을 모두 합성을 할 수는 없었던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동화해서 바로바로 신소재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로는 이 머티리얼 프로젝트와 딥마인드 그놈에서 나온 어떤 구조들을 이렇게 끌어 나오겠죠. 그러면은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 로보틱 신티시스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파우더 도징, 이게 가루를 이렇게 사사사삭 뿌리는 거죠. 분말을 이렇게 쫙 투입을 한 다음에 히팅, 열을 이렇게 가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소재가 어떤 것인지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야 얘들이 어떤 것이다 라는 거를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자동화하는 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왜 자동화가 중요하냐? 그놈이 찾은 물질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발견만 하면 뭐합니까? 빨리 합성을 해서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애초에 알아서 합성하고 테스트하고 안정화된 것과 그 실험으로부터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도록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그놈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AI가 가능해지다 보니까 물질 물성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특성화될 수 있는 거, 캐릭터라이즈 될 수 있는 것들이 데이터화가 되기만 한다면 그리고 샘플이 충분히 확보만 된다면은 이런 후보 물질도 알아서 일단 어느 정도 스코프를 정해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동화까지 연결해 버리니까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이 실험과 신소재를 찾는 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또 이제 시장에서는 AI와 바이오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도 이제 건립을 하고 데이터 센터에 슈퍼컴퓨터로 막 돌려서 뭔가 AI를 통해서 물질 구조 특성을 파악하고 새로운 물질을 찾고 이런 것들이 시도가 많은데 앞으로도 이러한 AI 모델의 어떤 특성화된 이러한 연구가 확실히 인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구글 딥마인드와 같은 회사들이 현재는 이제 연구용으로 이렇게 뿌리고 있지만도 향후에 이러한 플랫폼이 또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진짜 대박입니다. 아니, 진짜 완전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아요. 이거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배터리라든가, 반도체, 뭐, 그리고 뭐 신약, 뭐 여러 가지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떤 소재 영역에서의 그 한계점에 지금 봉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구조라든가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뭐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제 막 융합시켜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뭐랄까요? 그 원초적인 영역에서 마구마구 막 그 진짜 도자기 굽는 그 영역에서 이렇게 AI가 엄청난 그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새로운 애들을 발견하고 또 그거를 로보틱스랑 연결해가지고 진짜 실험까지 해버리니까 무섭네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전문 역량이 있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는데 그 부분을 싹 다 바꿔버리니까
약간 위기감을 느끼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 어떻게 보면 과학을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은데 이 근홈 데이터 열려있죠 지금? 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고요. 아, 오늘 이렇게 진짜 여러모로 핫한 소식, 정말 재밌는 소식, 진짜 이거야말로 과학과 공학이 콜라보해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 싶었는데요. 정말 가슴 뜨거운 주제를 가져와 주신 에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처음으로 드디어 안될과학의 콜라보를 명목으로 재밌는 내용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소식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안될과학과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한 내용이 있으면은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또 한번 교수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될과학 약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